반갑습니다. 문지혁입니다. 며칠 날씨가 계속 춥고 눈도 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어려운 길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작년부터 이번 슬립 클래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이번 달로 총 20회, 작년 올해에서 10회씩 2번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까지 하게 돼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고요.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일 주요한 것은 강의를 듣는 일이니까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은 폴 오스터라는 미국 소설가의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굉장히 짧은 소설이고요. 이 소설을 바탕으로 여기서 어떤 것들 읽어낼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폴 오스터라는 사람, 이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폴 오스터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다루는 그 작가들이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 아직 생존 작가이고요. 네, 1947년생이고 뉴저지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뉴욕 뉴저지 근방에 살고 있는 미국의 소설가이고 뭐랄까요, 폴 오스터를 포스트 모던을 대표하는 작가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하면서 동시에 포스트 모던 하지 않은 작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리얼리즘과 신비주의를 섞는다든지 아니면 정체성, 장르 이런 것들을 섞는다든지. 그래서 출세작인 뉴욕 3부작을 보시면 그 뉴욕 3부작의 첫 작품인 유리의 도시 같은 것은 그냥 추리소설처럼 읽히거든요. 근데 쭉 추리소설처럼 읽다가 나중에 가보면 추리소설처럼 막 범인을 잡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그냥 파멸하면서 끝나는 조금 낯선 그런 방식의 전개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이고 장르적인 코드들을 잘 사용해서 뭔가 뻔하지 않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작가다. 지금 미국 현대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작가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어떤 작가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평가들의 뭐 찬사도 있고 비판도 있는데요. 칭찬하는 비평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서스펜스나 뭐 리얼리즘 그리고 여러 자서전적 형식들을 잘 섞어가지고 독자들의 페이지를 잘 넘기게 하면서 그 페이지를 끝까지 넘기고 나면 지금까지 읽은 것 전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평론가도 있고요. 소설의 문학적이고 영화적인 암시를 불어넣고 스토리텔링의 예술 자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뭐 이런 찬사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대중적인 코드들을 사용하고 너무 잘 읽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사람이 진짜 포스트 모던 하나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장르 쪽에서는 폴 오스터가 이런 장르적인 관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너 미스터리 작가도 아닌데 왜 이런 거 쓰냐? 미스터리를 오해되게 왜 이렇게 쓰냐? 근데 사실 폴 오스터의 히스토리를 보면 사실 장르 소설로 데뷔를 했거든요. 추리 소설, 스퀴즈 플레이라는 미스터리 소설로 데뷔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약간 뭐 좀 지나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다룰 폴 오스터의 소설은 그의 다른 장편은 아니고요. 실제로 1990년 뉴욕타임즈에 폴 오스터가 발표했던 아주 짧은 소설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소설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문 한 면을 할애해서 그냥 이 한 면 안에 소설이 시작하고 끝나는 아주 짧은 그런 분량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제 수업에서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책이 절판돼가지고 지금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이신 김에 친절하게 줄거리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식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제가 말로도 요약해 드리고 그림으로도 요약해 드리고 영상으로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모를 수가 없도록 이 이야기 잊어버릴 수 없도록 저희 지금 앞에 저희 첫째가 앉아 있는데 6살이거든요. 6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뉴욕 브루클린에 시가 가게가 있는데요. 시가 아시죠? 담배 비슷한 거, 담배보다 좀 더 고급하고 또 이제 오래 피는 그 시가를 파는 가게에 이 주인공 폴이 단골이에요. 근데 뉴욕타임즈에 실렸고 작가가 폴 오스터라고 써 있는데 이제 폴이라고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게 만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 폴은 이제 시각가게에 자주 가서 시가를 사는데요. 이 시각가게 점원이 있어요. 그 점원의 이름이 바로 오기입니다. 오기 렌이라고 하는 점원이에요. 근데 이 점원이 내가 그냥 관객으로 그냥 고객으로 가서 시가를 살 때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작가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 점원이 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조금 말을 섞고 친해진 다음에 자기가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서 자기 방으로 불러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기가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이 시각가게에 있는 건너편 그 갈림길에 가서 골목길에 가서 이 사거리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 사진을 12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브루클린의 애틀랜틱 애비뉴와 클린턴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에서 계속 찍은 거예요. 12년 동안 매일 찍었으면 몇 장이 될까요? 너무 어렵죠. 산수를 좀 해보면 아마 4,000장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은 사진이잖아요.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앵글로 똑같은 사진이니까 폴이 그냥 이게 막 봅니다. 그랬더니 오기가 제지해요. 제지하면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천천히 봐야 돼. 천천히 봐야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대로 진짜 천천히 보니까 약간씩 그 사진 안에서 이제 시간의 흐름이 변화하는 것을 폴이 발견하고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많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예요. 뉴욕타임즈 기자가 폴 오스터에게 단편 소설 하나를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특집에 이야기가 하나 필요한데 써줄 수 있냐. 근데 폴이 약간 고민해요. 뉴욕타임즈 자체는 되게 좋은 매체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단편 소설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가를 사러 가서 오기한테 이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있잖아 단편 소설 뉴욕타임즈에 써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게 내 고민인데. 그랬더니 오기가 아니 왜 그런 걸 고민해? 내가 얘기 하나 줄게 괜찮은 거 밥이나 한번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러 가서 오기 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바로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죠. 오기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사진 막 찍었잖아요. 그 사진을 찍게 된 카메라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각가게, 그때도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좀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잡지를 하나 훔쳐가는 좀도둑을 잡으려고 오기가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도둑은 못 잡고 그 도둑이 흘리고 간 도둑의 지갑을 줍습니다. 지갑을 주어서, 그러니까 도둑인데 지갑을 두고 간 거예요. 바보같이 잡지 하나 훔쳐가고 자기 지갑을 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 지갑을 이제 오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쫓아가다가 이제 정작 도둑은 못 잡고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가게도 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이렇게 동그라미로 돼 있죠. 이 지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갑에 보면 그 도둑의 운전면허증도 있고요. 주소도 나와 있고. 그래서 내 크리스마스에 할 일도 없는데 좋은 일이나 하나 할까라고 생각하고 이 도둑의 지갑을 돌려주러 가는 거죠. 도둑의 지갑을 돌려주러 그 아파트로 갑니다. 그 아파트로 가니까요. 도둑은 없어요. 도둑은 없는데 그 호수를 두드리니까 누가 나오긴 나와요. 할머니가 한 사람 나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행동이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할머니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도둑의 이름이 로버트 구딘인데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로버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기가 좋은 일 하려고 여기 왔는데 저 로버트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할머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요. 크리스마스 저녁을 이 두 사람이 함께 보내게 됩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죠. 오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 밖에 나가서 막 먹을 것도 사가지고 와인이랑 뭐 이런 거 사서 할머니랑 같이 나눠 먹어요. 할머니는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 저녁을 손자와 보낸 걸로 착각하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잠이 든 다음에 이제 오기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보니까 이 욕조 안에 새 카메라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새 카메라가. 말하자면 작물이겠죠, 아무래도. 이 손자가 잡지만 훔치지 않았겠죠. 아마 카메라도 훔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쌓아놨어요. 오기가 그걸 쭉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새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로 내가 이제까지 12년 동안 4,000장 넘는 사진을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갑 돌려주고 대신에 카메라 들고 오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잠든 할머니를 두고 나오는데 이 얘기를 이제 12년 지나서 이 소설가인 폴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기해주고 폴이 이걸 다 들은 다음에 근데 다 들은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나 매기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폴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아니 얘가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그냥 믿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믿는다면 그 이야기는 진짜가 아닐 리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웨이터를 불러서 오늘 먹은 점심에 대한 계산서를 달라고 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굉장히 간단한 소설이죠. 실제로는 원고지 한 뭐 20-30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단편, 슈얼 스토리, 뭐 플래시 픽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이고요. 제가 지금 말과 그림으로 한번 요약해 드렸고, 이 그림은 아르헨티나 작가가 이 소설의 내용을 그린 거고요. 이게 영화로도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스모크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에서 그 오기렌 역할을 맡은 하비 카이트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영화를 다 보시면 이 영화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 소설은 단순하지만 폴 오스터가 이 각본도 썼거든요. 이 각본 장편 영화로 쓰면서 굉장히 확대를 많이 했는데 이 영화 맨 마지막에 쿠키처럼, 요즘 말하는 쿠키처럼 오기렌의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지금 말로 그림으로 설명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영화에서는 이거 쓰는 사람 이름이 폴 벤자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로 폴 오스터의 미들네임입니다. 폴 벤자민 오스터예요.
네, 영화가 끝나고 이런 종류의 이제 쿠키가 붙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영화 만든 분들이 이 영화 안에 삽입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음악과 함께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어떠신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크리스마스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붙어 있기는 한데 크리스마스에 나누는 이야기로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담배 가게가 나오고 시각각이 뭔가 불경한 것 같고 크리스마스에 이게 크리스마스에 어울릴 만한 이야기인가? 그리고 막 서로 막 훔치고 뭐 돌려주려고 했다가도 훔치고 약간 이렇게 서로 등쳐먹는 이야기 같은 건데 이게 왜 크리스마스 이야기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질문도 들죠. 이게 폴 오스터가 진짜로 경험한 일일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폴 오스터가 이렇게 쓰거든요. 나는 이 얘기를 오기렌으로부터 들었다. 오기렌이라는 이름은 가명인데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진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잖아요. 다 진짜입니다. 요것만 빼고. 근데 그 요거가 오기렌이라는 사람이 가명인데 오기렌이 만약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이건 우리 다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짧으면서도 묘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 이야기에서 얻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 다 되게 크고 중요해 보이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하나는 예술이고요. 우리가 아트라고 부르는 예술이고, 두 번째는 밸런스라고 부르는 균형이고, 세 번째는 truth라고 부르는 진실입니다. 이것들이 이 안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 소설이 던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오기가 찍었던 사진, 이건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사진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이 사진을 찍는 것이 바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진이라는 건 예술인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사진도 이제 예술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이지만 처음 사진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선뜻 예술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뭔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뭐가 없었을까요? 사진에는. 다른 예술에는 다 있는데 사진에 없는 게 뭘까요? 창작? 다큐멘터리는요? 다큐멘터리 감독님도 계시는데 네, 다큐멘터리에 있는 걸 찍은 거니까 그럼 이건 창작한 게 아닌가요? 연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자동이라서.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예술가가 편안하게 셔터만 누르니까. 근데 최초의 사진은 보면요. 되게 노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초의 사진은 뭐 할 게 많아요. 네. 뭘까? 사진이라는 장르가 예술로 편입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이건 예술가의 지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요. 예술이란 뭐냐? 예술이란 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두 가지 층위의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술 자체에 그 대상의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풍경화를 그린다고 했을 때 0.1초 만에 풍경화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30분이든 1시간은 지켜보잖아요. 초상화를 그릴 때 예를 들어 3시간씩 앞에 사람 앉혀두고 그렸다면 이 사람은 몇 시 몇 분의 사람을 그린 걸까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3시간 동안 늙어간 그 사람의 시간을 담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술의 첫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은 시간, 대상의 시간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가의 시간도 그러니까 함께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술 안에 대상의 시간과 예술가의 시간이 같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진 한 장 찍어서 지금이야 조금 작가적 시선으로 보는 사진들이 많아졌지만 지금 우리 핸드폰에 들어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예술작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는 대상의 시간도 예술가의 시간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기는 그런 사진 장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면요. 시간을 넣어버렸어요. 어떻게? 매일 찍었잖아요. 매일 12년 찍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그 안에 시간이 담기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의 흐름을 담게 돼요.
오기라는 사람도 12년 동안 찍었고 여기에 담겨있는 이 풍경과 풍광들도 12년 동안 일하는 그 세월의 겹이 여기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요. 영화에서는 이걸 이제 만든 스모크란 영화에서는 폴이 이 사진을 쭉 넘겨보다가 뭘 발견하냐면요. 죽은 자기 아내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12년 동안 여기 지나다녔을 거잖아요. 동네 사람이니까 아내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죠. 그건 저한테는 어떤 의미를 읽히냐면 어떤 예술이든 간에 시간을 잘 담아 놓으면 그것을 관람하거나 소비하거나 누리거나 즐기는 사람이 해독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연관된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폴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죽은 아내를 만나면서 단순히 이 흘러간 시간이 나와 상관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술이 되게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술가적 자의식이거든요. 예술가적 자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점을 찍어도 어린이도 찍을 수 있고요. 침팬지도 찍을 수 있고 현대 미술가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거만 비싸게 팔린다? 현대 미술가만 비싸게 팔린다. 제가 어릴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거실에 되게 큰 액자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큰 점이. 그래서 저거 뭐야? 그랬더니 너네 아빠 그린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저거 3억짜리야. 20년, 30년 전에 3억짜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였겠죠. 네. 그런 수집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저에게는 그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저 점은 나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찍으면 300원도 안 되고 현대 미술가가 찍으면 작가가 찍으면 3억이 될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점과 모르는 사람의 점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오기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찍었더라도 예술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폴에게 뭐라고 주문하냐면 그렇게 보면 안 돼. 천천히 봐야 돼. 천천히 봐야 돼. 그리고 나서요. 작가인 폴한테 문자를 읊습니다.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런 말을 오기가 합니다. 이 대사를 읊어요.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etty pace from day to day. 맥베스 5막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제가 길게 읽어드려 볼게요.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 하루에서 또 하루로 이 느린 속도로 기어가는구나. 기록되어 있는 시간의 마지막 음절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어제는 바보들을 밝혀주었다. 먼지 낀 죽음에 이르는 길을. 이제 예술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셰익스피어 맥베스의 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어가 뭐가 생략되냐면 타임이 생략된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패티 페이스로 아주 느린 걸음으로 느린 속도로 조금씩 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기가 친절하게. 이 바보 같은 관람객에게 내가 찍은 거 뭔지 모르겠지? 이게 바로 시간을 담은 예술이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이상한 역할 바꾸기가 일어납니다. 예술가는 폴인데 폴이 지금 담배가게 직원한테 예술이란 이런 거야.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폴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오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술가적 자의식을 갖고 있는 예술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객일 때는 관심 없다가 너도 예술가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폴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오기가 하고 있는 작업을 통해서 이 짧은 소설의 반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 이 사진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이 작품의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주의 법칙 주고받기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줄로 쭉 그려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폴과 오기는 평소에는 뭘 주고받죠? 그렇죠. 돈을 주고 시간을 받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지금 이 특별한 순간에는 뭘 주고받고 있어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기가 이야기를 주고, 사실 소설가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소설가가 담배가게 직원한테 이야기를 받고 자기는 뭐 해요? 점심 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주문서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인데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으로 끝나야만 하는 운명인 거예요. 왜? 이거를 계산서를 달라고 해야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게. 그렇다면 오기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오기 주변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잡지를 훔쳐갔던 로버트 구딘이랑도 주고받습니다. 뭘 주고받아요? 그렇죠. 이거는 주려고 준 건 아니에요. 받으려고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내가 준 것도 아닌데 잡지를 훔쳐갔어요. 가져갔어.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뭘 줬어요? 지갑을 줬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지갑을 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죠. 할머니한테서 나는 뭘 줘요? 지갑을 주고 할머니한테 뭘 가지고 와요? 카메라를 가지고 오죠. 네. 사실 할머니와 로버트 구딘 사이에도 뭔가를 주고받았을 겁니다. 할머니는 뭘 줬을까요? 손자에게. 어떤 걸 줘요? 어떤 분들 사랑을 줬다는데 사랑은 당연히 주는 거고 은닉처를 주는 거죠. 네. 작물을 숨겨놓을 수 있는 창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 집을 그렇게 이용해버린 거잖아요. 이 로버트 구딘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로버트 구딘 할머니한테 뭘 줬어요? 카메라를 줬죠. 할머니 모르지만 카메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이 작품 속 인물들이 뭔가를 주고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 더 말해볼까요? 뉴욕타임즈 기자도 있죠. 뉴욕타임즈 기자는 폴이랑 뭘 주고받아요? 그렇죠. 지면을 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받는 거죠. 다시 그리고 우리 독자이자 구독자이자 이 소설의 독자인 우리들은 또 돈을 주고 혹은 시간을 주고 이 이야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로 그려보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은 주려고 주는 게 아니고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 이것은 도둑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도둑질의 형태로 나타나요. 훔칩니다. 훔치고 훔쳐요. 근데 그게 돌고 돌아서 그 카메라가 결국 돌고 돌아서 뭘 만들었어요? 오기의 이야기를 만들었죠. 네, 오기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런 이상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랄까요? 제가 아까 우주의 법칙이라고 지금 여기 써놨는데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주인공 폴이 영화 초반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와가지고 치일 뻔하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흑인 소년이 몸을 탁 던져서 구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그냥 가려는 흑인 청년을 폴이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내가 너 커피 사줄게. 흑인 청년이 나는 커피 안 마셔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널 꼭 사줘야 돼. 네가 내 지금 생명을 구해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널 뭘 꼭 사줘야 돼. 레모네이드라도 마셔. 이게 우주의 법칙이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각본을 쓴 사람도 폴 오스터, 소설을 쓴 사람도 폴 오스터이기 때문에 폴 오스터의 생각이 되게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0을 만드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을 만들려고 하는 습성을 이 우주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고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제가 어릴 때는요. 어른들에게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것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구 결혼식에 가서 10만 원을 내요. 내가 결혼할 때 10만 원을 받아. 왜 그러지? 안 주고 안 받으면 괜찮은데 왜 굳이 가서 거기서 10만 원 내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결혼식에 와서 그 10만 원을 또 받고 그러다 또 내가 10만 원 내는데 5만 원 받으면 화가 나고 내 인간관계에서 지워버리고 아니 이런 걸 왜 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이상한 악습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건 0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번 주고 한 번 받았을 때 똑같이 0처럼 보이지만 그건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넌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건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제로섬처럼 보이지만 제로섬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주고받았다는 행위가 남잖아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 0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0이 돼야 된다는 거랑 다른 겁니다. 내가 뭘 했으면 그걸 돌려받아서 혹은 내가 뭘 받았으면 그걸 줘서 0으로 만드는 것이 이 우주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주고받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의 시즌과 비교해보면 이 사람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헨리라는 사람입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헨리도 폴 로스트와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 뉴욕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전 미국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뉴욕에 정착하면서부터 이제 단편 소설 많이 썼습니다. 그 오헨리의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주고받기가 뭘까요?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델라와 짐의 이야기일 겁니다. 가난한, 아마도 뉴욕에 살고 있는 부부가 크리스마스가 돼서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아내는 근데 둘 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짐은 자기의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그 유일한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릿결에 어울리는, 아내의 머리카락에 어울리는 머리핀을 사고, 아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서 머리카락을 가발 가게에 팔고 그걸로 남편의 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딱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는 머리가 굉장히 짧아져 있고 남편의 손목에는 시계가 없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여기 지금 짐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우리가 지금 산 선물은 너무 귀한 선물이라서 지금 교환할 수가 없다. 지금 뭐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감동적인 이야기로 기억하실지 아니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요즘 뭐랄까요, 여성의 시각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판할 만한 이야기가 많은 그런 소설이기도 하죠. 남자는 물건을 파는데 여성은 신체의 일부를 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몇 년 지나면 아내는 머리핀 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리카락은 특별한 신체이기 때문에 다시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의 태도 같은 것도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얘가 아니라 짐이 지금 우리가 나누기에는 이 선물이 너무 귀한 것들이니까 지금 그냥 고기나 올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And now suppose you put the chops on. 지금 그 스테이크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가 올려야지. 저도 엊그저께 제가 고기 구웠는데요. 네. 지가 구워야지. 지금 앉아가지고 아내는 지금 머리까지 자르고 왔는데 고기 지금 올릴 때 됐다고. 요리할 때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얄밉잖아요. 지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야 고기 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상당히 좀 고리타분하면서 별로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고받는데 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샀는데 그 가장 필요한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아이러니를 포착한 것 자체는 이 소설의 탁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소설의 원래 제목,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알고 있는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The Gift of the Magi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건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매기, 머자이라고 말하는 이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3명의 현명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주었던 3가지 선물 기억하시나요? 황금, 유향, 모략, 이런 선물이죠. 그래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략은 인간을 상징하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가 앞으로 걷게 될 인생 전체를 요약한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교회에서 이제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 이제 설교가 되니까 그런 얘기 말고. 근데 이게 왜 우리 이야기에서 중요하냐? 이것도 결국 저는 주고받기, 이제 영으로 만드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선물을 받고 그냥 먹튀한 사람은 아니에요. 황금, 유향, 모략을 받고 나에게 주어진 영광만 받고 도망간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3가지 선물이 예언하는 바 그대로의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났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속이나 대속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영으로 만들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누가 이걸 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피를 흘려서. 어떤 마이너스가 너무 쌓였기 때문에 플러스를 통해서 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이 우주의 법칙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고받음의 연속이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설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오기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 이거 뻥 아닐까?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는요 이 오기가 먼저 그 음식점에 와 있어요. 와 있다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 며칠 전에 일어난 강도 사건에 대해서 막 나와 있습니다. 그 강도 사건 유심히 봐요 오기가. 그러다가 폴이 딱 들어오니까요 이 신문을 구겨서 옆으로 딱 옆으로 치운 다음에 내가 지금 방금 본 그 강도 사건의 용의자 있죠.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이름이 로버트 구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지금 오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뻥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소설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기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기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얼굴 가득 심술궂은 미소가 퍼져나갔다.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알쏭달쏭하고 얼굴은 내적인 환희로 가득 차 보였다. 그래서 갑자기 그가 이 모든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진짜가 아닐 리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면 이거는 폴이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다. 뉴욕타임즈에 실기 위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나에게 선택지가 있는 거죠. 이거 믿을 건지 말 건지.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기의 이야기는 진짜일까? 12년 전에 그렇게 좀도둑 찾으러 갔다가 남긴 지갑으로 할머니한테 가서 어쩌고 저쩌고 카메라 가지고 와서 이 얘기 진짜일까? 라는 의심을 처음 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 오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폴은 진짜일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설가한테 농락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어느 인터뷰에서 폴 로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뉴욕타임즈에 그런 그 얘기 자기 얘기 쓰셨잖아요. 그랬더니 폴 로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나는 그 소설 안에 폴이라고만 썼지 폴 오스터라고는 안 썼는데요. 밖에서 우는 아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잘 아는 울음소리인데 아무튼 네. 지금 중요한 건 이 얘기니까 폴의 얘기가 진짜예요. 저 울음소리도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였으면 좋겠는데 폴의 이야기가 진짜일까? 이 이야기 다 오기렌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가짜 아닐까?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오기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걸 또 한 걸음 뒤에서 보면 폴 오스터가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런 질문까지 우린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럼 크리스마스는 진짜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12월 25일에 예수가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12월 25일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몇 년도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BC를 Before Christ라고 얘기하고 AD를 Anno Domini라고 해서 Days of Lord잖아요.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그럼 BC와 AD를 나누는 게 예수의 탄생인데 왜 1월 1일에 안 태어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원전 1년 12월 25일인가? 아니면 0년 12월 25일인가? 언제로 해도 이상하잖아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말해볼까요? 12월 25일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은 뻥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저 벼락 맞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왜 근데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했을까요? 이건 조금 역사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지금 많은 성서학자나 신학자들, 저의 의견만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기원전 0년 근처에 태어나지 않았고 기원전 2년에서 6년 사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죠. 되게 무책임하게. 2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났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 3월에 태어났다, 6월에 태어났다, 10월에 태어났다 이론도 되게 많습니다. 분명한 건 12월 25일에는 안 태어났어요. 왜? 그러려면 목자가 양을 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도 12월 25일에 눈이 온대요.
양을 치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3월, 6월, 10월 중에 하나인데 언제냐? 어떤 사람들은 그 별이 움직였다고 하니까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천체에 기록된 걸 찾아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헤롯이 내렸다는 그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 명령을 토대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어요. 헤롯 왕은. 그럼 일단 4년 이전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렇죠? 그리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는 그 칙령 자체도 과장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하고 2000년 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12월 25일에 안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안 태어나셨다는 거. 이거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 다 속았으니까, 저 포함. 우리 기독교인들 혹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즐기고 축하했던 사람들 다 속은 거니까 우리 어디다 손해보상 청구라도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이거 컴플레인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지금 이 소설은 굉장히 불경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느 이야기보다도 로맨틱한, 낭만적인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를 믿는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진짜가 아닐 리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오기가 얘기하고 있을 때 이 폴의 표정 좀 보세요. 여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나한테 뻥치고 있나? 이거 구라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진짜라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진짜가 아닐 리 없다라는 일종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 보면 엄살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뉴욕타임즈 기자한테 이 청탁을 받았을 때 아니 나는 단편도 써본 적 없고 오헨리나 디킨스처럼 감동적인 얘기도 못 쓰는데 이거 어떻게 쓰지? 라고 해놓고서 의문스럽게 자기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쓰는 거죠.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고귀하거나 영광받을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 이 담배가게 직원이 하는 어떻게 보면 얼기설기 꾸며낸 것 같은 이 가짜 이야기를 내가 믿는 순간 나는 크리스마스에 접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도 호화로운 궁전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마구간, 구유, 이런 것들이 그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에 더 가까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인 스모크는 꽤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연기라는 것이 물론 담배 가게 얘기니까 스모크가 어울리기도 하지만 연기라는 건 일단 흐릿하죠. 잘 안 보이고 퍼져나가고 전염되고 때론 유해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다 무엇의 특징과 일치해요? 이야기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작가가 이 짧은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술과 균형과 그리고 이 허구, 진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가짜 이야기 속에서 서로에게 서로의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면서 예술의 형식 안에 우리의 시간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설이 전하고 싶어하는 세 가지 이야기, 예술과 균형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는 하나의 그릇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요. 공짜가 없다는 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뭔가를 지불하고 오신 거죠.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저에게 지불하고 계신 거예요. 저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걸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와 예술을 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받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의 태도이자 시선인 것 같습니다.
마치 생일이라는 날이 우리가 그냥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자각하는 날인 것처럼 이 12월 25일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또 무엇을 줄 것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우리의 시간을 예술의 형식으로 담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고받은 것을 예술의 형식으로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주고받고 하는 이 연결고리를 이어간다면 제가 소설에 쓴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다음 페이지가 된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고요. 여러분도 2000년 전의 목자들처럼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